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내 돈 1억 원을 매년 8%씩 불리면서 또한 동시에 그 돈에서 매년 5%씩 뽑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돈은 계속 불어납니다. 동시에 매년 5%씩 뽑아서는 그 돈도 계속 불어납니다. 자, 오늘은 불리면서 평생 쓰는 노후자금 인출 전략입니다. 갈수록 고령자들이 많아지면서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평생 동안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많죠. 외국에서는요, 노후자금 인출 전략이 아주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되면 오히려 더 부자입니다. 오히려 노후가 될수록 집을 많이 삽니다.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노후에 돈이 빵빵하기 때문이죠. 그 중심, 그 핵심이 바로 노후자금 인출 전략입니다. 옛날에는요, 노후자금을 내가 가진 돈에서 몇 %씩 쓰는 것이 정설이었냐면 3%, 4%였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찾았으면 남아있는 돈을 많이 불려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3%, 4%였는데 최근 인플레이션 계속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3%, 4%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 5%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 최근의 정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돈을 매년 8%씩 불리고 적은 수익률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돈에서 동시에 매년 5%씩 뽑아 쓰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그 이야기 말씀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투자하면 될까? 그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요약해 드리겠는데, 만약 60세에 내 돈이 1억 원이 있다 할 때, 1억 원, 원금 1억 원을 가지고, 자, 이 돈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8%로 불립니다. 그 다음에 또한 동시에 5%씩 찾았습니다. 그러면 40년 뒤에, 지금 60세라고 치면 40년 뒤에면 100세잖아요. 100세에 얼마가 되냐면 2억 8천만 원입니다. 계속 찾아 쓰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현재 1억 원을 60세 때 1억 원을 5% 찾아 쓴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매달 45만 원씩 찾아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왼쪽에 보았던 원금이 계속 자라니까, 불어나니까 당연히 5%에 해당하는 돈도 계속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100세 때까지 산다 하면 40년 뒤에는요, 무려 월 125만 원씩을 받게 되는 셈이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조금 그려드리겠습니다. 예컨대 60세 때 내가 1억 원이 있다. 이것을 매년 8%씩 불리면서 동시에 그 돈에서 5%씩 뽑아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60세 때는 일단 1억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 45만 원입니다.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70세 때는 1억 2,90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월 58만 원씩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80세 때는 내 돈이 1억 6,70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달 찾아 쓸 수 있는 돈은 75만 원입니다. 다시 90세, 10년이 지나서 90세가 되면 내 돈은 2억 원대로 불어납니다. 2억 1,500만 원. 그 다음에 그때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월 97만 원, 거의 200만 원에 가깝죠. 자, 그러니까 90세까지만 와도 60세, 지금부터 무려 2배 이상 내가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10년, 100세, 대망의 100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 내 돈 60세 때 1억 원이 무려 2억 7,900만 원, 3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때 매달 받을 수 있는 돈도 월 125만 원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왜 이렇게 되어야 하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 가치 때문입니다.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1, 2년은 모르겠으나 10년, 20년, 30년은 계속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어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내는 기간 동안에는 돈을 좀 불려주고 나중에는 연금을 지급할 때는 1도 불려주지 않는다. 그거 굉장히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고 강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노후 몇십 년인데 돈이 1도 불려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계산,
정말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중립형 자산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때 중립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식형 자산과 채권형 자산을 서로 합해 놓은 것을 뜻하는데 왜 중립형 자산이어야 할까요? 자, 기본적으로 주식은 채권에 비해서는 좀 위험하죠. 당연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국공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은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떼일 염려가 없죠. 그래서 채권은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립형 자산이어야 하는 것은 왜냐하면 노후자산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주식형 자산 가운데서도 개별 종목 주식 아니고 그 다음에 펀드도 아니고 펀드 매니저의 개인적인 의지가 반영되는 일반 공모 펀드 아니고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의 의지가 반영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엇일까? ETF라고 하죠. 상장지수 펀드, 펀드 가운데 상장지수 펀드. 자, 이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제의 평균적인 성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평균에 투자하는 겁니다. 채권형 ETF, 주식형 ETF도 마찬가지인데 다 평균에 투자한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위험이 평균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자본주의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뒤를 돌아보십시오. 10년, 20년, 30년 다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그래서 자, 구체적으로는 중립형 자산 가운데서도 주식형 ETF, 채권형 ETF로 함께 구성하는데 조금 더 상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 상품을 투자하라라는 것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형 ETF, 이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미국은 전 세계 자본주의의 4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주식시장도 그만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대표적인 기업 500개 기업 종목의 주가를 평균하는 것, 평균해서 계속 따라잡는 주식형 ETF. 자, 이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 500개 기업의 주식을 그것도 평균화한 거니까 상당히 안정성이 높은 거죠. 주식 투자 가운데서도, 주식형 상품 가운데서도 전 세계에서 상당히 안정성이 높은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국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 그 다음에 미국 국채 가운데서도 뭐 1, 2년, 2, 3년짜리 단기채가 있고 또 20년, 30년 이상의 우리가 장기채, 초장기채라고 하죠. 이런 장기채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한 7년, 8년, 9년 이 사이에 있는 중기 채권들이 있습니다. 7년에서 10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형 자산과 채권형 자산으로 중립형 자산을 만든다 할 때는 미국 S&P 500 지수 추종하는 주식형 ETF랑 그 다음에 미국의 중기 채권을 추종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랑 이렇게 혼합을 시킨다. 이것이 조금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선은 저는 이제 전 세계 대표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것 참고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뭐 투자해라라는 것 아니라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형 ETF 전 세계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SPY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IVV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티cker 기호. 자, 동시에 추종 지수 뭐죠? 두 개 다 S&P 500 지수를 추종합니다. 그래서 SPY를 하든 IVV를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거의 뭐 똑같이 움직여요. 설정 규모만 차이가 날 뿐이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VV가 보통 수수료가 조금 싸다? SPY는 규모는 큰데 IVV보다 조금 수수료가 높다 해서 뭐 IVV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은 뭐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반대로 미국 중기 채권, 미국 국채 ETF는 또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냐면 IEF라고 티커 약자입니다. IEF. 왜냐하면 약자로 쓰는 이유는 풀 네이밍을 쓰면 너무 길잖아요. 위에도 그렇고. 자, 그래서 항상 약자들로 씁니다. IEF. 자, IEF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채 가운데 7년에서 10년물짜리를 취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 두 개를 믹스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믹스했을 때 과거 지금까지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믹스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조금 달라지는데 우선은 2004년에서 2023년까지 직전 20년 동안을 제가 비교해 본 겁니다. 비교해 보면 자, 위에 빨간 그래프는요. IVV, 즉 주식형 ETF를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형 ETF를 70%, 그 다음에 미국의 중기 채권 지수를 추종하는 ETF IEF를 30% 이렇게 7대3으로 담은 거고, 밑에 파란색은요, 주식형 ETF를 50%, 채권형 ETF를 50% 각각 이렇게 담아 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채권형 비중이 조금 더 높으니까 아래 파란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해할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난 20년 동안의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을 보면 IVV, 즉 주식형의 70%, 채권의 30%를 담아서 투자한 것은 매년 연복리 8.1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래 파란색 IVB, 즉 주식형과 채권형을 각각 50% 담은 것은 연복리 6.98%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랬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채권 가격이 가끔씩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지난 2022년 그리고 2023년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가 팍팍 올랐을 때죠. 자, 기준금리가 팍팍 오르면 채권에는 조금 지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직전 2년 보면, 직전 2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22년과 2023년 2년 동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빨간 그래프는 주식형의 70%, 채권형의 30%, 그 다음에 아랫부분 파란색은 주식형이든 채권형이든 각각 50%를 담아서 직전 2년, 즉 금리가 급등했던 기간의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보면 주식형을 70% 담았던 빨간색 그래프는 2년 동안 연복리 마이너스 0.61%, 거의 본전 수준이죠. 자, 그런데 아랫부분 채권형 비중을 더 많이 담았던, 각각 50% 담았던 이 그래프는 연복리 마이너스 2.15%로 오히려 채권형을 더 많이 담았던 것이 더 수익률이 낮습니다.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팍팍 오를 때는 그 기간에는 채권형이 조금 지약이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기간만 아니라 조금만 더 늘려뜨려 볼게요. 그러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죠. 지금 보시는 이 기간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2020년부터 한 4년간을 보겠습니다. 직전 4년. 자, 직전 4년을 보면 어떻게 그림이 나올까요? 마찬가지로 위에 빨간 그래프는 주식형 ETF가 70%, 채권형은 30%, 아랫부분은 각각 50%인데, 자, 보면 주식형 70%는 연복리 4년 동안 8.06%, 그 다음에 주식형을 50%로 낮추고 대신 채권형을 50% 높여서 안정성을 더한 경우에는 연복리 5.36%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8.06이든 5.36이든 이것보다는 앞서 우리는 딱 2년 동안 채권 가격이 지약이었을 때 그 기간을 살짝만 벗어나도 이 주식형과 채권형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수익을 또박또박 내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직전 20년 그래프를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직전 10년간 평균은 어땠을까라는 것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직전 10년간,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3년입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 그래프는 주식형 ETF가 70%, 그 다음에 파란색 ETF는 각각 50%입니다. 결과 볼까요? 주식형 ETF 70%는 연복리가 8.95%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연복리가 6.91입니다. 이게 10년 평균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제 조금 전에 계속 이제 수익률 과거 자료를 보셨지만 어떤 공통점을 느꼈나요? 주식형 ETF 70%, 그 다음에 채권형 ETF 30%를 적용해서 계속 운용을 하면 연평균 복리가 한 8%대는 꾸준히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아마 계속 보신 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진 돈을 매년 8%씩 불리면서
그 돈을 또한 동시에 매년 5%씩 찾아서는 인출 전략이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던 주식형 자산과 채권형 자산을 서로 혼합한 것, 그 가운데 반드시 각각의 자산들은 ETF, 평균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한 지금까지 운영 결과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는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투자죠. 투자니까 내가 저축에만 오랫동안 익숙해 왔던 분들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씩 찾아 쓰려면요, 한 8%씩 되어야 되는 이유가 수익률이 세금 있잖아요. 예컨대 미국 자산 같은 경우에는 22% 양도소득세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뭐 글로벌 ETF를 한국 상장 비슷한 것들을 찾아서 할 수도 있거든요. 미국 자산을. 자, 그런 경우에도 15.4%의 배당소득세를 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내가 한 5%씩 인출할 거다라고 하면 한 8% 가까이는 내가 운용할 수 있어야 자, 그런 계산이 가능하더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불리면서 평생 쓰는 노후 자금 인출 전략에 대해서 최근에는 과거에는 3% 4%였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한 5% 찾아 쓰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자, 그랬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금 등등을 고려하면 한 8%는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돈을 그게 가능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과거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목돈이 많이 있는 분은 바로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물론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을 가져야겠지만 목돈이 없는 분들은 우선 목돈부터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목돈이 없으면 최소한 5년 정도는 어떻게 뭐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셔서 투자하시든 아니면 뭐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과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글로벌 ETF 투자, 분산 투자 있잖아요. 뭐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든지 간에 어쨌든 목돈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